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 진짜 춥다 네.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추워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블랙 아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인데요.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10중 추돌 사고의 원인도 이 블랙 아이스 때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2명의 사망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블랙 아이스는 비나 눈으로 인해서 도로 위에 얇게 살얼음이 끼는 현상이잖아요. 네. 일반 도로보다는 14배, 눈길보다는 6배 더 미끄럽다고 합니다. 네, 이 블랙 아이스가 주로 나타나는 곳을 보면 그늘진 도로와 또 통행량이 많지 않은 다리 위 그리고 터널 출입구라고 합니다. 운전하시다가 차량이 미끄러진다 싶으실 때는 급브레이크 대신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시고요. 이 흔들리는 운전대를 꽉 잡고 직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네, 자 모쪼록 올겨울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추운데 이 추위 반짝 추위일지 아니면 며칠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외출하실 때 그야말로 중무장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전의 수온주는 영하 9.2도까지 내려갔고요. 이 정도면 추위가 가장 심한 1월 중하순의 예년 기온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이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1도, 홍성 2도, 보령 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안팎으로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은 서서히 오르겠고요. 절기 대설인 내일은 충남 북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긴 한데 네. 이 겨울 초입부터 이렇게 춥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얼마나 더 추워질까 이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이 매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겨울이 참 좋은데요.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요. 네. 또 매콤한 걸 먹어도 땀이 좀 덜 나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스멀스멀 살이 찐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이 포근한 느낌의 어떤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추억의 영화 네. 기억이 나기도 하잖아요.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멋, 맛, 향. 겨울이면 생각나는 그 이름이라고요.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것을 사진과 함께 사연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입니다. 자, 그 IT의 황제 빌 게이츠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독서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자, 요즘에는 책 보러 대형 서점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마다 개성을 살린 그런 독립 서점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통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문화나들이 이 겨울철에 떠나면 좋을 이 독립서점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유의 장소로 활용되는 동네 곳곳의 책방. 다양한 시도로 책을 담고 사람을 품고 공간의 의미까지 찾아간다.
대형 서점들에서 볼 수 없는 작은 책방의 매력 탐구. 대전 독립서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프랑스 파리. 센 강변 곳곳에 자리한 서점부터 뉴욕, 런던 등에 이르기까지 개성 강한 책방은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는 요즘. 대전의 한 대학가 인근인 궁동과 어운동 중간쯤엔 책방 순례자들의 성지로 통하는 작은 책방이 있다. 책과 연관된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음식과 관련된 이런저런 쪽에 잡지를 만들기도 했고 음식과 관련된 출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유성구가 특히나 이제 그런 음식이나 먹거리 뭐 이렇게 로컬 푸드 뭐 이런 쪽이 좀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해서 그런 거면 이제 서점이 좀 컨셉이 잘 맞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쪽에 열게 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감성 가득한 공간 안에 하나하나 책방지기가 직접 고른 책이 말끔히 진열된 서점. 이곳에는 먹을거리와 건강,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나 많다. 기본적으로 책방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 워딩으로 정한 거는 건강한 책과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 자연, 건강이라는 세 개 카테고리 안에 책들을 진열하면서 예를 들면 음식도 뭐 과일, 그다음에 채소 뭐 이런 식의 주제 카테고리 하나의 책장 안에 넣기도 하고 책장 하나하나가 그 큰 카테고리 주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열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책과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의미까지 더해진 책방.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도시인과 유통 경로 불안정을 호소하는 농부들의 중간다리 역할까지 자처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비밀스레 포장해둔 블라인드 책이라는 추천 도서 마케팅도 통통 튄다. 독립서점의 책방지기는 무게감 있는 대표자이기보단 우리의 이웃 사촌이자 벗. 공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독서 모임, 북 큐레이터 강의 등을 통해 책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책방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그다음 멤버들도 와서 책도 안 읽고 와도 되니까 편하게 그렇게 매번 어떤 힐링을 얻고 가고 책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매번 어떤 힘을 얻고 갈 수 있고 작은 서점 자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 안에 작은 주제들을 책장 안에다 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을 고르고 전시하고 진열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발견할 수 있게까지 하는 모든 과정이 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춤형 책을 찾아주며 정감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 책방. 신청하면 매달 책을 골라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책 정기 구독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책방이라는 공간이 그런 도시민과 농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작가와 그다음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만나서 이 공간 안에서 뭔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이 위치에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원도심 대흥동 거리. 그 안에서 작은 의자를 문 밖에 내어놓곤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를 만드는 또 다른 책방. 이곳은 특별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서점이다. 책방을 제가 열게 된 계기는 제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쉽게 이렇게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이런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책방을 하게 됐습니다. 본업이 목사인 책방지기가 운영하는 이 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이라는 것. 대전에서 유일하다. 코믹북 하면
그냥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만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책 이런 그 작품성이나 예술성에서 약간 낮은 가벼운 책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 작품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연재 만화의 다음 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아련함을 담은 곳.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림 소설 속에는 추억과 설렘이 투영되며 더 큰 호기심과 흥미가 담긴다. 지금 이제 우리 책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독서 모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인 작가님들이 오셔서 미술로 만나는 시, 또 그리고 시를 이야기하다 이렇게 한 달에 2번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류동에 위치한 또 다른 이색적인 서점. 이 책방은 이름하여 취미 발견 서점이다. 취미를 묻는 질문에 흔히 독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공간에선 독서 그 자체가 취미가 아니라 취미 생활을 위한 연결고리가 된다. 제가 원래 취미 활동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서점을 열겠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서점이었으면 좋겠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라는 테마를 가지고 서점을 열게 되었어요.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취미 수업을 진행. 책방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도록 운영 중이다. 양쪽으로 잡아당기실 때 이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잘하셨어요. 됐어요? 네. 한 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끝장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책을 통한 취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고 말 그대로 독학 모임을 하는 모임 취미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나 뭐 사주 과정에 그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취미 클래스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문화 강연이나 공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뭐 취미 프로그램으로는 뭐 프랑스 자수, 뭐 그림 모임, 뭐 마크라메, 뭐 캘리그라피, 뭐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공간 속에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나눠 수차례 바뀌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언제든 드나들고 또다시 찾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이 서점은 다달이 문화 시간표를 짜서 공유하고 있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공간에서 매력을 얻어서 그런지 되게 편해하시고 너무 힐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했다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배우시는 수강생분들이 우선은 공간에서 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서로 좋은 만남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좋고 다음번에 또 수업을 하고 싶고.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지만 서점의 기본에도 충실한 책방지기. 책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정성스런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둔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비밀 공간인 다락방.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곳이다. 저희 서점 이름처럼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 그리고 잠시 오셔서 힐링 얻고 가시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취미 개발, 그리고 취미 프로그램들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취미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소함을 추구하는 아날로그의 감성은 살리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새롭게 진화 중인 독립서점. 작은 책방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안을 개성 충만한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다. 동네 사랑방으로 문화살롱으로 독립서점의 기분 좋은 변화를 직접 누려보면 어떨까? 네, 이 독립 서점들의 다양한 변신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가면 먼저 박물관이나 명소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의 문화나 트렌드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책을 사거나 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접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북콘서트도 열리고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이 독립서점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줬으면 합니다. 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남 진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하고 스릴감 넘치는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끝으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일 건물로 국내 최대 규모, 최대 높이 태양광 발전 시설 솔라타워 옆에 있는 해양 생태공원. 그 옆에 말이죠. 네, 집트랙이 있습니다. 진해, 찬바람 진해, 긴장감 진해. 일단 여기까지만. 오밀조밀 작은 섬과 우뚝 솟은 건물이 그림 같은 진해 바다. 최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명물이 생겼습니다. 계속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게 몇 메타죠? 여기 이제 구구타워라고요. 타워요? 예, 요 이제 지상에서 99m고 해발은 124m 정도. 124m에서 네. 뛴다고요? 예, 올라가보면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 진해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가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94m 높이 경남 유일의 스릴 만점 레포츠 시설인데요. 지금 건물이 묘사한데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안전합니다. 얘는 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할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엣지워크다. 공부만 하고 보진 못하겠고. 꿈인지 현실인지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 어떡하노? 스릴도 좋고 강심장도 좋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수가 있어? 자, 손 벌리고, 손 벌리고. 자, 사랑, 소리 이래. 놀라. 야, 박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야, 어디 와보세요. 땅 밟는 게 너무 좋으시죠? 예. 어떠셨어요, 아버님? 정말로 하늘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요? 자세 한번 할까요? 네? 저. 와, 이걸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끼리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죠? 네, 싸우고, 네, 바가지 긁고, 그러다 같이 하니까 어땠었어요? 재밌어요. 그래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막 부르잖아요. 안 불렀을걸요? 없어요. 근데 지금 심장 찌나 지금 여기 막 지금 올라가 지금. 지금 땀 터져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땀 터져가지고 지금. 눈은 충혈되고 이럴 때는 36개 주랭랑 일단 키고 싶었습니다. 빨리 좀 그만 제발 그만. 메인을 걸고 예. 우리 개념에서 저 KBS 할 겁니다. 피디님들도 제가 빠진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왜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마이크를 채워줘요.
자, MBC의 젊은 피 MBC 훈남들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지난번 들어오자마자 자이드로 타시고 하고 이제 예. 높은 데만 오면 제가 이제 원래 그때 그만두려고 했다고 생각을. 근데 저는 돈 안 받고 그만둘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약간 정신 놓은 거야. 나도 좀 좋겠다. 너보다는 한다 세지만 내가 서질 못하는데. 자, 긴장되시는 분 손. 전부 다 똑같아. 앞에 보이는 메인 줄 보이십니까? 메인 줄은 2톤까지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2톤이면 몇 킬로죠? 2,000kg. 2,000킬로 맞습니다. 200이라 했죠 방금. 정신 바짝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실소만 나왔습니다. 150킬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도전! 여기서 뒤로 딱 기대시고 왼손 벌리고 오른손 벌리고 긴장한 모습 역력하죠? 뒤로 쭉. 근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와. 오케이. 한 번에 갑시다. 자, 뒤로 조금만 기대고. 뒤로. 손을 좀. 자, 손 벌리고. 힘을 주세요. 다리 쭉 벌려. 알겠지? 하나, 둘, 셋. 자, 하나 걸어. 이어지는 다음 선수. 저희 팀의 에이스다웠습니다. 여기 우리 에이스 둘 모였네. 뒤로 쭉 기대시고. 자, 됐죠? 자, 왼손만 놓겠습니다. 왼손만. 자, 그리고 저 산속에 건물 보이시죠? 아파트. 저기가 웅천이라는 곳입니다. 웅천 외성가.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때에 만들어진 웅천읍성 등의 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세. 계속된 두 번째 자세 잡기. 완전히 당겨져야지 이 자세가 균형이 안정적이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팔짝 벌리고 그다음에 쭉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판 끝에 서서 새가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데요.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금세 적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응이 됐어요. 앞으로 천천히 기대주세요. 자, 넷, 우리 딱 버티도록. 자, 우리. 근데 진짜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황. 손도 떨리고 심장도 떨리고. 아유, 다시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시선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지럽진 않죠? 조금 조금 약간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결국 기권 포기. 혼자선 걷지도 못하고 부추까지 받아 들어왔습니다. 와, 죽겠네. 이게 뭐 쓰이는 거다. 와, 진짜. 사장님이 오늘 많이 무슨 꼴이고 참말로. 승철 씨. 내가 보니까 진짜 실망이다. 내가 내가 따라다니면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아니. 야, 진짜. 야. 괜찮죠? 눈물 닦고. 야, 진짜. 야, 어땠어요? 예? 어땠어? 재밌네요. 경치 좋고. 그렇지. 네. 엣지워크 즐기는데 세대 불문. 70대 노부부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이때까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많이 보람이 되죠. 네. 그럼 계신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네, 한번 울고 가셨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싶으십니까?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하늘을 걷는 아찔한 도전은 어떠십니까? 생활의 활력 충전, 저 오승철이 보장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체험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지는 해양 레포츠도 있습니다. 푸른 바다 정원 진해로 많이 오세요. 네, 이 건물 테두리를 걷는 엣지 워크. 독특한 체험이긴 하네요. 네. 예. 짚라인을 타고 바다 위를 누비는 건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엣지 워크는 예, 그 자리에
중심을 잡고 그대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색이 된 리포터의 얼굴을 보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예. 저도 한 담력하는데 이 고소공포증은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체험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 보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해? 왜 굳이 그러니까요. 저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스릴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더 스릴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겨울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9m에서 즐기는 엣지 있는 산책, 경남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피하고 싶어도 일정 나이가 되면 찾아오는 질환들이 있는데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이 전립선 질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 40%에서 70%에 되는 남성분들께서는 이 전립선 질환으로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 전립선암은 남성을 위협하는 3대 암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그 전립선 이상이라고 하면 먼저 소변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전립선이라고 하는 건 방광 바로 밑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그 요도를 그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장기를 말합니다. 이 전립선의 역할은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방광 및 그런 비뇨 생식기 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전립선은 그 정자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립선은 뭐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역할로 인해서 점점 커지게 돼서 젊었을 때는 뭐 정상적인 크기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노화 과정으로 일환으로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방금 밤톨만한 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전립선의 문제는 일단 전립선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를 막아서 생기는 폐색 증상과 이 전립선이 진행이 되면 방광을 자극해서 생기는 그런 빈뇨와 같은 자극 증상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 이유에서 보통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것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전립선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외부 들어오는 세균뿐만이 아니고 뭐 비대증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변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이제 내시경 사진이신데요. 뻥 뚫려 있어야 하는 것들이 옆에서 압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길이 좁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변의 흐름을 좀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유전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좀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전립선에도 뭐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되게 쉬운 편이고요. 이 조기 진단이 되었을 때 완치율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처음에 증상을 놓쳤을 때 나중에는 배뇨 증상보다는 그런 뼈의 통증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기게 뼈 전이가 있으면서 뼈 통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뼈가 아파서 원인을 찾다가 전립선 암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뭐 앞서 그 중장년층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든 연령층에서 이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립선은 주로 고령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요. 네. 한 20대에서 30대에서는 주로 염증과 같은 것들이 많이 됩니다. 뭐 세균성 감염이 있었을 때 제때 치료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4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립선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40대 이후부터는 뭐 비대증이나 암 같은 것들이 생겨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고요. 한 60대 정도 되면서부터는 한 50% 이상이 전립선에 대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만큼 증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좀 더 불편을 받는 사람들이 60대 이후부터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별로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20, 30대에는 주로 염증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에 그 염증이 주로 생겨서 만약 내가 외부적인 감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 더군다나 이 균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경우는 전립선 이 만성적인 염증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전립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전문기관을 가셔서 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뭐 지속적으로 내가 약물을 투약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생활 습관을 조심하고 내가 앞으로 관심만 가지면 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데요. 내가 40세 이전부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전립선은 가족력이 상당히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40세 이전부터도 의료기관을 찾아서 전립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유병률이 또 빠르게 전립선 암에 대한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셔서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립선의 전립선에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고지방 식이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그 전립선이 나이가 드시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고령 인구 유병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이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그 고지방 식이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본인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항목도 있을까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모니터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7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또는 소변이 얼마나 약하게 나오는지 또는 밤에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게 되는지 밤에 소변이 또 잘 나오지 않아서 힘을 주면은 소변이 나오는지 이런 것과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항목마다 0점이 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심하면 5점에서 0점부터 5점까지를 점수를 줘서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7점 미만에서는 뭐 경증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8점 이상부터는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하게 돼서 8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또 배뇨와 관련된 증상 말고 또 전립선이 그런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하복부의 불편감이 지속이 되신다라고 하면 전립선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년 뭐 저도 그 건강 검진을 받는데 건강 검진 받을 때 초음파 검사를 받거든요. 그때 이제 전립선까지 이제 본다고 하고 뭐 이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전립선 쪽은 어떻게 초음파 검사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립선 검사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전립선은 다른 장기보다 직접적으로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라는 직장을 직접 촉진을 해서 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으신데요. 여기에 좀 이상이 있거나 또는 지속적인 약물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뭐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변 보는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요속 검사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방광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광 기능 검사 또는 방광이 좀 나쁜 것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MRI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전립선에 대한 그런 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가장 흔하다고 말하는 이 전립선 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립선 염은 급성기 때는 일단 항생제 치료가 주로 이루게 되고요. 항생제랑 또 소염 진통제, 교감 신경 차단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생제 치료의 효과는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항생제 치료만으로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급성의 전립선 염이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립선 염이 있는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확인이 되시면 그런 원인에 대한 적절한 그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염이 급성기에서 끝나시면은 좋지만 전립선염이 만성으로 진행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성으로 전립선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 전립선이 이제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은 꼭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잘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생활 습관과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전립선이 그 아까 비대해지면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고 그런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해서 좀 더 침습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립선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수술이나 약물 같은 걸 좀 더 더 고단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물도 더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수술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나오셔서 좀 더 심해졌다 하시더라도 예전보다 쉽게 잘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네. 수술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럼 뭐 수술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요즘엔 하도 뭐 내시경 수술이 많으니까 네. 예, 그런 내시경 수술 중에 하나인지 예, 그런 점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대부분의 전립선 환자들 한 90% 정도는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립선 환자 중에 한 10% 정도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내시경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부담감이 덜 될 수 있긴 하지만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출혈이 상당히 많이 나는 장기다 보니까 내시경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그런 출혈 위험성 때문에 입원 기간이 좀 필요하고 심한 경우는 뭐 다시 그것 때문에 재차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지혈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뭐 레이저와 같은 치료 장비들이 매우 잘 발달해 있어서 과거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아주 많이 줄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잘라내지 않고 그 전립선을 단순히 그 묶어줄 수 있는 치료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나서 한 2, 3일 만에 바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뭐 예전보다는 많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바로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립선 암도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서구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남성 암으로 알려져 있는 전립선암이고 국내에서 통계에서도 갑작스러운 암과 같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그나마 좀 좋은 것이 조기 진단이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또 조기 진단이 되었을 때 완치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살 이상부터는 꼭 전립선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은 가족력이 아주 많은 암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계 가족, 뭐 아버님이라든가 아버님 사촌분들 중에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라는 기준 그 이전에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전립선과 관련된 증상이 일찍부터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전립선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전립선염이나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또 전립선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지도 또 궁금한데요. 이제 전립선 암이나 그 염증과 비대증과의 관계는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립선 염증 또는 비대증을 젊어서부터 겪으셨던 분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뭐 내원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얘네들이 전혀 차이는 없긴 하지만 사실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이 염증과 비대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시지만 그것이 뭐 위험성도 높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전립선 암, 이 좀 암이 생겼다 하면은 그 암 덩어리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겠죠. 예. 그 아까 뭐 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예후가 좋습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전립선암의 완치율은 보통 한 뭐 70-80% 정도 보고 있고요. 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좋은 암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조기 진단도 쉽기도 하지만 또 고령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진행이 또 매우 또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가 늦어져도 충분히 그런 호르몬 치료라든가 그런 다른 치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고령으로 발생하신 경우는 나머지 여생까지도 거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암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앞서 그 치료에 있어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전립선은 오래 앉아 있을 때 많이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회음부가 많이 압박이 되고 그 회음부가 압박이 됐을 때 그 전립선의 혈액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음부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석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셔서 조금씩 좀 걸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골반 쪽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는 뭐 고지방식이가 전립선에 좀 악화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음주 같은 것들이 급성의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음주를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그런 골반 쪽을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전립선의 증상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케겔 운동은 항문 주변의 괄약근을 포함한 그 골반 저근을 전반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요실금 운동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골반을 조절하는 그 골반을 운동하는 그 힘과 그런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케겔 운동을 했을 때 전반적인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배뇨 증상의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요실금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시지만 남자분들에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앞서 그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를 압박해서 이 전립선 질환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전거
오래 타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타시고 예, 남성들 그 안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압박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자전거를 오래 타고 많이 타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좀 하는데 이런 질문 사실 좀 많이 받아보셨죠? 어떻습니까? 자전거 뭐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전거 자체가 뭐 없는 전립선을 사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없는 전립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전립선은 압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전립선 증상의 악화에는 일부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이 컨디션이 좀 좋은 날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날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피하시거나 또는 전립선을 장시간 타실 때, 자전거를 장시간 타실 때 중간 중간에 조금씩 좀 전립선을 좀 쉬면서 전립선의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서 타는 게 조금 더 좋은 자전거 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건강톡톡 지금은 또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립선염을 알았습니다. 전립선이 안 좋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술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자전거와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립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요인 큰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 급성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립선이 술로 인해서 뭐 비대증이 진행이 되거나 뭐 암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술자리를 편하게 가셔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면 술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요새와 같은 그런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한 것들이 전립선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과음을 하는 상황일 때 뭐 추운 날씨라든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같이 피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립선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또 건강검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는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춥다라는 말이 연신 나오는 아침입니다. 현재 대전의 수온주는 영하 6.6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정도면 추위가 가장 심한 1월 중하순의 예년 기온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도, 세종 3도, 대전 4도, 공주 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예산 2도, 부여 4도, 서천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안팎으로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고요. 절기 대설인 내일은 충남 북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멋, 맛, 향, 겨울이면 생각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780번님, 추운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호빵이 생각이 납니다. 호빵 하나만 먹어도 속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그 가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호빵 파는 그런 기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호빵 사서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겨운 풍경이 좀 아쉽네요. 아쉬울 때도 있고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네. 예.
4276번님, 겨울하면 눈이지요. 눈이 쌓인 날이면 동네 친구들과 뒷산에 올라가 신나게 노는 우리 아이들. 눈 오는 겨울을 정말 좋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이들 그 눈썰매 타느라 정말 정신없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 약간 나지막한 언덕 비탈길에서 눈썰매 쫙 타고 내려오면 재밌죠. 예, 정말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 7353번님, 겨울이 되면 시골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도 타고 아궁이에 군불 지펴서 군고구마도 구워 먹습니다. 이야, 군고구마. 아궁이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군고구마 네. 해서 먹으면 더 맛있죠. 그렇죠. 그 향이 또 이렇게 고구마에 배가지고 맛있습니다. 네. 0167번님, 강원도 인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 앞에 유명한 막국수 음식점이 있어 맛과 멋을 함께 즐기다 왔어요. 겨울은 역시 이한치안이죠. 올겨울 강원도 인제로 떠나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특히 네. 땅도 하얗고 그 나무 때문에 내 주변도 다 하얗게 보이는 그 자작나무 숲 운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막국수.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이제 가려고요. 네, 한번 가보세요. 네. 7471번님. 학교에 난로 피우면 옹기종기 모여서 쫀득이 구워 먹고 또 처마 아래 매단 곶감 하나하나 빼먹던 그 맛. 추운 겨울에 꼭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게 쫀득이죠? 네. 안 먹어보셨군요. 아니, 저거 먹어봤죠. 그래요? 네. 쫀득이. 진짜 난로에 딱 해서 먹으면 서로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약간 그 다툼이 있었던 그 기억도 납니다. 네. 9928번님, 작년 겨울에 다녀온 경주의 동궁과 월지 생각나네요. 밤이라 정말 추웠지만 얼마나 멋있던지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랍니다. 야경이 참 멋진 곳이죠. 네. 7284번님, 무주의 덕유산입니다. 작년 12월 스키 타러 갔다가 하얀 설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을을 찍어봤는데 그림 같은 집이죠. 이런 곳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림같이 아름답네요. 그래요. 와. 6693번님, 오늘같이 추운 날씨엔 뜨끈한 수제비가 생각나네요. 쫄깃한 수제비에 시원한 국물, 아삭한 깍두기까지 최고의 궁합이죠. 오늘 점심은 수제비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좋죠. 네. 이렇게 추운 날 후후 불면서 뜨끈뜨끈한 수제비 한 그릇 드시면 속이 참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겨울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6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이 22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5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다시각 30주년 기념전이 10일까지 대전 MBC 1층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2019 무형문화재 교류전 꽃같은 인생을 기다리면은 내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2019 조치원 청춘문화제가 7일 오전 10시부터 조치원읍 차 없는 거리에서 마련됩니다. 장일범의 해설이 있는 11시 콘서트가 18일 오전 11시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당진 예당 시민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14일 저녁 7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풍경이 공존하는 태안군 이원면. 이곳 별바위 마을엔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통과하면 마음속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제철굴도 만날 수 있는 태안 볕가리 마을로 월요일에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볼게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난방기를 틀게 되는데 이렇게 전열기구를 많이 쓰다 보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전열기구 중에서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게 전기 레인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2016년 8건이었던 사고가 2019년 9월 말 기준 31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켜서 건드려서 생기는 건데 고양이나 강아지가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네. 그런 방지하는 덮개도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 두지 않는 게 좋다는 거 다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 잘 신경 쓰시면서 건강하게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